오늘 핵과도 힘들어요. 이거는 지난번에 언제 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했었잖아요. 그만큼 말이 많아요. 말도 많고 얘기도 많고. 근데 이 말이 많을 적에 제가 지난번에도 그번에도 정리하면서 느끼니 배경지식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배경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배경을 적당히 자르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들을 때 계속 뜬구름 잡는 소리가 들려요. 그 비주얼 음절 소까지 다 알고 나면 그 소리를 들으면 아 이게 그 소리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그냥 머리만 약간만 말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들을 때 계속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크게 얘기하면 최근에 이제 뭐 혁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대사라기도 하고 대사라기도 하고 그러죠. 지금 이제 아직 평가가 제대로 안 되게 이제 박정희가 5.16 혁명을 했냐 구대사를 했냐 아직 그쵸 설왕설래 하잖아요. 사람마다 평가를 해서 그죠. 그리고 전두환 때도 그거를 지금 뭐 구대사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이 무학에서 구대사를 혁명을 당연시 하진 않아요. 그죠? 상명하복이 그러니까 군주를 모시고 신하와 군주의 관계가 역효한데 혁명을 한다는 거는 나쁜 놈이죠. 정말요. 나쁜 놈인데 이 혁계를 읽다 보니까 딱 이제 저기 혁명학교 정치공작 교육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딱 그 내용이에요. 혁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며 혁명을 할 강기성은 뭐고 그 얘기가 계속 이제 나옵니다. 저도 어떤 경우는 동의하기 쉽지 않은 내용도 있고 또 이걸 막 떠들어도 되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핵과학계를 봤습니다. 핵과학계를 봤고 또 전체 이야기는 보통 한 30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저기 타루치 제 강연이 이거는 57페이지인가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얘기 하나 싶어서 보면은 또 다른 얘기하고 앉았고 결국은 이 혁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건데 그 혁이 뭔가에 대해서 대단히 관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서 보시면 이 괴는 보면은 뇌괴는 태평이 되고요. 뇌괴는 중환이 이괴입니다. 태화 혁입니다. 그리고 혁은 글자 그대로 보면 저게 가죽도 되고 혁명하다 할 적에 혁도 돼요.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거든요. 가죽혁, 혁명할 혁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서 지금 소설계에서는 하나 있는 게 주요인데 그러니까 음이 하나 있으면 요게 주요고 양이 만약에 하나 있으면 그 양이 주요인데요. 여기서는 아래서 비조시니까 두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딸 중에서는 둘째 딸이다. 얘는 딸 중에서는 막내 딸이다. 이런 개념도 섞여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비고, 음이고, 융이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크게 중요치 않을 것 같아요. 혁 글자를 이제 글자부터 좀 보겠습니다. 글자를 찾아보니까요. 가죽 종이 뭐 이런 것들요. 개 이름, 날개 이런 것들은 별로 해당이 없는 거고요. 고치다? 이거는 아마 해당되는 개념일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 이 혁괴에서 해당되는 개념은
여기서부터 1, 3번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11번, 12번. 이 정도는 아마 이 개념 안에 해당이 될 거예요. 또 그리고 극이라고도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여기서는 해당이 없고요. 그리고 혁이라는 게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만든 타악기, 그런 거를 혁이라고도 하면 됩니다. 뭐 북장고 이런 거에 있죠. 그리고 혁괴도 그렇고요. 상형 문자로서 가죽을 손으로 버티고 있는 모양, 개나 갱과 음과 뜻이 모두 관계가 깊어서 새롭게 하다 혹은 새로워지다 의 뜻으로도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가죽의 뜻과 바꾸다 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 이 혁괴의 전체 내용입니다. 혁은 혁신, 혁명과 같이 개혁의 뜻이 있습니다. 혁명을 하고 개혁을 하려면 대단한 고통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죽을 벗겨서 무드질을 한다, 그런 정도로 바꾼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명한다는 건 혁명 당하는 세력 입장에서는 보면 가죽 벗겨지는 정도로 바뀌어야지 혁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혁명이 되면 혁명을 하려고 하면 적당히 하면 구세력의 저항에 의해서 혁명이 안 되죠. 혁명이 안 됩니다. 또한 계산에서 살펴보듯이 수하의 원리에 기초하여 혁은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수하의 조화로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없었던 것이 생겨난 것도 혁명이라고 해도 혁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우리 지금 교재를 살펴봐도 교재에도 혁에 관한 게 10몇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지금 정리한 것도 그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거의 따라가고 또 제 생각에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괴를 살펴서 말해본다면 외괴는 택으로서 고여있는 물이 됩니다. 그리고 내괴는 리로서 불이 됩니다. 상전에 말하기를 모 속에 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과 불은 그 성질이 서로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또한 물과 불은 서로 섞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과 불은 또 서로 멀리할 수도 없고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수화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세상을 굴려갑니다. 수화가 서로 영향을 줌으로써 생명도 탄생하고 또 수화가 서로 영향을 줌으로써 에너지도 얻어집니다. 이 수화의 영향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고 화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물과 불은 원수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수재를 당해서 고통을 당해도 물을 마시지 않을 수 없죠. 또 화재를 당해서 고통을 당해도 생선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이용하면서 인류의 문화 문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둘째요, 괴서도 딱 어떻게 되느냐, 서계전을 얘기를 하면 왜 이런 순서로 대화를 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계전에서 서계전에서 정괴 다음에 혁괴가 온 이유를 우물은 자주 고치고 보수해야 한다. 불가불력이라. 그래서 정괴 다음에 고치고 보수하는 것으로 이어간다. 수지 혁이다 라고 서계전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물이나 기계기구들은 오래 사용하면 불결해지고 손상되게 됩니다. 샘은 불결한 것을 쳐내고 망가진 것을 보수해야 합니다. 또 기계기구도 오래 사용하면 삐그덕거립니다. 이것도 보수해야 새로운 기계처럼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함을 일러서 우물의 형태는 그대로 두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을 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혁명을 한다 그래도 국토와 백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건 외부에 나가서 백성이 국토고 늘어나고 줄어들기 있지만, 혁명은 있는 겉으로 보이는 건 그대로 두고 정체만 딱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 세력만 바뀌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혁명은 땅과 사람을 그대로 둔 채 정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정체를. 그러니까 뭐 누가 혁명했다 그래갖고 대한민국 영토가 독도가 합된 게 하나 더 생기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셋째, 혁의 대상을 가족 관계로 보면 지금 이제 조그마한 정치적인 면을 약간 얘기했고요. 가족으로 이걸 놓고 보면 외계는 태로서 소녀가 됩니다. 소녀가 되고 내계는 중녀가 됩니다. 중녀. 딸들이 지금 한 집안에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집안에 딸들이 살고 있는 모습. 이 딸들이 한 가정에서 성장할 때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성장하여 출가를 하게 되면 내게는 다양하게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인자 만나는 대로 살죠. 그죠? 인자 만나는 출가하여 만나는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혁이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죠. 혁명을 하면 그 전과는 다른 삶이 되잖아요. 혁명하기 전과 혁명한 후와. 다만 그렇게 다른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과 거기에 따르는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집가서 3년은 뭐하고 3년은 뭐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할 수 있죠. 왜? 내가 살던 환경하고 다른 환경에 맞추려면 보통과 인내를 갖추지 않으면 맞추기가 힘들죠. 또한 바뀌는 것은 그 때가 중요합니다. 혁명을 하는데 오늘 반하고 내일 반하고 이런 거 없죠. 요 땅에서 딱 해서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가 혁명은 결국 그 때가 중요하다. 디데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아무 때나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때에 잘 맞춰서 혼인을 한다면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결혼을 하는 이야기도 가지고도요. 지역 상하경을 모두 살펴보면 이 때라는 것에 대해서 12가지의 때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의 대의제라 하는 얘기가 12군데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 혁계에도 때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어느 때가 혁명할 시기인가 판단을 잘해야 혁명을 하는 주세력은 혁명을 잘하게 될 겁니다. 그 때를 정확히 집어내야 일러도 안 되고 늦어도 김새도 안 되고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도와 낙서를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도와 낙서 지금 그림이 여기 있는데요. 우리 책에도 있는 그림입니다. 책에 있는 그림 보고 제가 그린 겁니다. 하도와 낙서를 살펴보면 하도는 선천을, 낙서는 후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도 낙서는 하락은 강이름이에요. 강이름. 하락은 강이름이고 얘는 그림이라고 하고 얘는 글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하도가 발견되었을 때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림이라고 말했고 낙서가 나오고 나서는 글자가 발명돼서 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도는 선천을, 낙서는 후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선천, 후천은 뭐냐면요. 따지고 보면 지금부터 지난 세월은 선천이고 앞으로 올 시절은 후천인 거예요. 하루로 치면 해가 일중했을 때가 6이고 그 이전은 선천이고 이후는 후천이고 세상이 새로 열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처음 열린 거는 후천 노수죠. 그러니까 그 이전은 선천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게 큰 그 기류가 바뀌는 그 앞뒤를 선천, 후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꼭 이거 천을 하늘이다라고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하늘이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크게 바뀌는 그 중간이 이로 후천이고 그 전은 선천이고 그 이후는 후천이고. 그리고 하도는 이제 공간의 탄생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도 선천은 지구 탄생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낙서 후천은 역사 이야기다, 시간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야기가 됩니다. 낙서는 그 안에서 역사의 탄생이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하도와 낙서를 살펴보면 수와 가서로 자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을 혁의 이치다라고 말합니다. 하도는 지금 이렇게 목화, 토금수 이렇게 돌아가고 낙서는 부금으로다가 반대로 돌죠. 하도, 낙서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그죠? 도는 게 하도는 목화, 토금수 이렇게 돌고요.
낙서는 164, 275, 380, 490, 50도 이렇게 돌잖아요. 자꾸 돈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나머지는 같은데 수화가 바뀌어 있습니다. 수화가. 금화가. 그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다섯째, 오행은 목화, 토, 금수 5개가 있죠. 오행으로 말하면 혁은 수화의 뒤바퀴이다. 지금 요 얘기가 요거네. 요게 그 가운데 금의 역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곧 무력의 행사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죠? 칼이나 총 들고 하지 그냥 말로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취상설에 쇠를 태로 취상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외계가 태계거든요. 쇠를 불로 단련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이제 물이고 불이라 그랬는데 이거를 쇠라고 놓고 얘가 불이다 싶으면 쇠를 다 굴리는 데는 불이 필요하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다음요. 혁은 동물의 가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죽혁 그러잖아요. 이 가죽이 요즘은 동물 보호 차원에서 사용이 자제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가죽을 이용한 생필품은 고급 의류나 고급에 속하였습니다. 구하기 쉽지 않은 거죠. 다만 가죽이 불을 가까이 하면 오그라들어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사용하기 불편해질 정도로 변합니다. 변하지만 가죽의 원래 특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는 저 얘기하고 연결됩니다. 혁명을 해서 주체 세력은 바뀌었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영토나 백성은 맨 그대로다. 그 얘기하는 거죠. 7번째요. 새롭게 한다. 혁신한다. 다시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을 형이상학적으로 말해본다면 왜 혁해서 새롭게 하고 혁해서 바꾸느냐. 그거는 결국은 좋게 하자는 얘기죠. 좋게 하자는 건데 무엇으로부터 좋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불편하고 힘든 그 상황을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악함을, 불선을, 부정을, 그런 것을 선으로, 발음으로 변화시켜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 개개인에게는 심성을 변형하기 위하여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공부하면서 느낌이 처음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런 느낌으로 있다가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 당신 말이 맞을 것 같긴 한데 나는 실천이 그렇게 안 돼. 그렇게는 못하겠어. 당신 말이 다 옳은 말만 올라가면 하는데 그 말은 이상한 소리고 나는 못해. 이런 느낌이에요. 어느 날은 또 지나고 나니까 당신 말이 옳기도 하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 하는 마음의 느낌. 아마 지금 그 정도밖에 못 왔어요. 이거하고 똑같이 살 수 없죠 아직은.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주역을 배우는 입장에서 역학도가 이 혁계에서 관찰하고 보아야 할 것은 인간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서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될 테고 선과 불선, 정과 부정, 나아가서 남과 여의 마음의 행방을 읽어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길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회의 길이를 읽어서 천심이 어디에 있는가? 천심은 곧 미심이죠. 천심이 곧 미심입니다. 또 혁의 시기는 어느 때인가를 우리는 명철하게 알도록 노력하고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개개인이 다 혁명을 하려고 들면 안 되지만 이런 개념을 배워서 자기 개인의 보신을 해도 될 테고요. 주변을 개혁해도 될 테고 꼭 나라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없진 않겠지만은 그러한 방법론을 제시하여 보자면 건계 구사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문자가 긴 시간을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전형이 될 때까지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혁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문자 종일 공부하여 석척약하면 여 하나 무구리라 하는 이야기가 건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는 이유는 좋게 나아가자 그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이 얘기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이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일전에 누군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한 번 있었습니다. 주역수가 너무 믿지 말어. 그게 그렇게 영험하면 다들 공부했지 왜 사람들이 안 하겠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 답을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역학의 이치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것 없는 급사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우리 책에. 깊이 공부해 본다면 분명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8번째요. 처음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유교는 혁명을 합리화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의 신분관계를 무진장 중시하기 때문에, 그죠? 신분관계가 중요한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친 거는 결국 패도 아니에요. 잘못된 일이죠. 그러므로 오륜 혹은 오상의 덕목을 인간이 살면서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믿고 있습니다. 특히 문주의 존엄성과, 요새 미국의 최고 존엄 맞잖아요. 존엄성과 문주에 대한 신하와 백성의 충성의 의무는 과거 신분 질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것이 하극상으로 평화시대의 하극상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죠. 정치적으로 약간 진보인 사람들은 대통령 잘못해 하고 요즘 매일 계속 얘기하고 있죠. 또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 소리가 좀 듣기 싫고요.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유교의 경전의 주역이 여기에서 혁명을 긍정적인 논리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혁회에서. 이것은 분명히 모순된 일이지만 이 모순을 다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천명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거 읽으면서 늘 코에 걸고 코걸이, 귀에 걸고 귀걸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계속 읽어봐요. 유교의 정치사상은 천명사상을 바탕으로 확립하였습니다. 천명이란 하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고 주재하는 것은 상제라고 합니다. 그것을. 중용에서 천명사상을 살펴보면 천명지위 성이요. 하늘이 명하는 것을 일러서 성이라고 한다. 결국 하늘의 명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인간의 모든 일은 하늘의 명령이 의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 명령에 순응할 따름이며 하늘은 완전하고 바르고 무한히 생성하고 변화하면서 발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늘을 축소한 소우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사람을 통하여 인간에게 하늘이 하고자 하는 말을 수행하게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내천 사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 얘기죠. 그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인심이 천심이다. 결국 그 얘기죠. 그렇게 하여 인간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곧 우주를 연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요즘에 제가 인터넷에요.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게 있는데 저기에 정말로 멋진 사람들이 나와서 철학 강의를 기가 막히게 해요. 한번 보면 1시간 정도씩 나오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십시오. 유튜브에 플라톤 아카데미 하면 나옵니다. 자연과학자들이 나와서 인간의 심성에 관한 이야기를 강의하는 것을 들어보면 자연과 인간은 곧 하나다 하는 생각을 그걸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물리학자들이 나와서 인문학을 얘기해요. 물리학자들 나와서 하고 신학자들 나와서 또 이런 얘기, 동양학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천명사상은 고전시대 왕도 정치의 이념이었습니다. 천명을 받아서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을 천자라고 합니다. 천자는 곧 제왕이고 천하에 군림하여서 하늘의 명을 받은 선택된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는 하늘의 명에 의하여 하늘의 뜻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아니라고 얘기하죠. 예. 무왕이 그죠? 주왕을 치러 갈 때 자기 아버지 신주를 모시고 갔단 말이에요. 수레에 싣고 갔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거야. 이제 그런 거 하고 바뀌는 거죠. 다만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정치를 한다면 천명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하늘이 천자를 파면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이 천명을 잃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그런 얘기죠. 새로운 문주가 탄생하는 것은 민심이 그에게 있고 백성의 신임을 얻게 되면 제왕이 됩니다. 그러나 민심을 잃으면 천하를 잃습니다. 문주가 학적으로 민심을 잃으면 사방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그것이 극심해지면 마침내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문주는 민심의 항배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서 자신이 수양하고 반성하며 하늘에서부터 내려준 천부지성 곧 선한 성을 발휘하여서 덕으로서 천하의 선정을 베풀어야 천명이 유지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요즘에 선거철이잖아요. 그거 다 천명받는 결국 선택받는 그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심의 지지를 얻으니 곧 천명을 받은 것입니다. 천명이란 그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알기 쉽지 않습니다. 선거 과정을 지켜본다면 더욱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 다 된 것 같아서 뚜껑 열어보면 전혀 다르기도 하고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하루 전에도 몰랐죠. 하루 전에 알았으면 그 문 앞에 가서 막 빌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동양 역사 가운데, 동양 역사라기보다는 이제 중국 역사죠, 중국. 가운데 이 고전시대에요. 혁명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예찬까지 한 경우는 2번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뜻에 이배하고 학정으로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민심을 잃은 자이니 곧 천명을 잃은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 천명을 받는 자가 나타나서 하늘을 대신하여 혁명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 예가 탕무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무혁명은 탕은 하나라의 하나라를 은나라지. 은나라를 만든 왕이고 무는 주나라를 만든 왕이죠. 이 얘기를 좀 길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탕무혁명입니다. 탕무혁명은 탕왕과 무왕이 일으킨 역성혁명입니다. 역성혁명은 한 왕조가 다른 성씨의 왕조에 대해서 교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종 쫓아내고서 왕이 된 거는 역성혁명이 아니죠. 그런데 고려 마랑을 쫓아내고서 왕이 된 거는 나라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역성혁명입니다. 이때의 혁명은 새로운 왕조가 구왕조를 교체하는 것이 천명을 혁신하는 행위라고 하여서 붙여진 것입니다. 고대 중국의 제왕을 천자라고 하여서 하늘이 부여한 신성한 권력을 지닌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제왕에 대한 반역은 곧 하늘을 배반하는 행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왕조 사회에서 역성혁명이란 정치사회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자 할 경우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천명이 과거 왕조를 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선택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데 까마귀가 나타나서 도와줬다는 둥 뭐 이런 소리도 그 설화에 많이 있습니다. 그 실험하는데 까마귀가 나타나서 도와줬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던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인지 탕왕과 무왕은 하나라 거란과 은나라 주왕이 잔인하고 황무도한 정치를 부각시켜서 천명이 그들을 떠났음을 보여주는 한편 자신들은 반역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천명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임을 크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왕과 무왕의 행동이 역성혁명이냐 아니면 반역이냐에 대한 논란은
수천 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요 세계인 논조하고는 좀 다릅니다. 꼭 그 책하고 같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 정도전과 관련해서 이제 역사혁명이 있었죠, 그죠? 고려를 망하고 결국은 이방원한테 패하는 바람에 꿈은 못 이뤘지만 이 사람이 역사혁명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정도전의 역사혁명의 명분을 제공한 책이 맹자라는 책입니다. 맹자의 요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제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천하를 다스리는 임금 노릇은 이 세 가지 즐거움에 들어있지 않다. 부모가 모두 살아계시고 형제가 아무 탈 없이 지내는 게 첫 번째 즐거움이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살펴보아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아는 게 두 번째 즐거움이고, 천하에 뛰어난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천하를 호령하는 임금 노릇은 그 가운데 끼지도 못한다. 별로 아니라는 얘기네요. 맹자 징신편 중에 이제 내용입니다. 이 앞에 이 내용이. 정도전은 고려 왕조를 정복하고 조선 왕조를 세운 신진 사대부 세력 가운데 가장 급진적인 정치 사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주 극좌 좌파죠. 좌파인다죠. 한때 고려 왕조를 개혁하기 위해 함께 뜻을 모으기도 했던 정몽주는 정도전과 달리 왕조 정복을 반대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온겁한 거고요. 온겁한 거고. 정도전과 정몽주는 고려 말 대학자이자 정치가였던 목은 이세계 문화에서 공부한 동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같았을지라도 그 두 사람이 꿈꾼 정치적 이상사회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몽주는 고려 왕조를 개혁하여 자신의 이상을 펼쳐보고자 했던 반면, 정도전은 역사혁명을 통해서 고려 왕조를 전복하고 자신의 이상을 담을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정도전이 정몽주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치적 명분을 제공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있죠. 정도전은 20대의 진사시에 급제해서 통례문이라는 낮은 벼슬을 지내다가 부신상을 당해 낙향 3년상을 지내고 있을 때 동문 선배인 정몽주로부터 맹자를 받아 읽었다고 합니다. 이때 정도전은 정몽주가 보내준 맹자를 하루 반장 이상을 넘기지 않을 정도로 정도의 정독을 했다고 합니다. 정몽주가 정도전보다 5살 연상이라 그래요. 저 처음 들은 얘기인데, 아마도 선배 입장에서 후배에게 자신이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소개한 듯 합니다. 실제 정몽주는 정도전이 섭리하게 눈을 뜰 수 있도록 지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정몽주는 정도전을 매우 아꼈다고 전하는데,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고 대가는 대가를 알아본다고 고려만 섭리하게 최고 천재이자 대가였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강한 매력을 느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결국 같은 물을 먹고도 결과는 다르죠. 정몽주가 왜 정도전에게 맹자를 건네주었을까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겨두겠습니다. 다만 훗날 고려 왕조와 새로운 조선 왕조의 갈림길에서 정도전이 선택했던 길을 볼 때 정도전이 맹자로부터 얻은 정치 사상은 정몽주가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몽주는 맹자에서 유학의 핵심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충효, 인의의 사상을 모았을지 모르지만, 정도전은 맹자에서 군주 권력의 정당성과 명분, 그리고 권위의 궁극적 원천인 천명, 민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옮겨다닌다는 게 천명입니다. 그렇죠? 그런 천명기획 사상을 정도전은 맹자에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도전은 민심을 잃은 왕조는 천명을 이미 잃은 것이며, 천명을 잃어버린 왕조는 마땅히 역사혁명을 통해서 바뀌어야 한다는 혁명사상을 맹자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이 맹자에 이제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또 논어에 보면 이제 또 다른 내용 얘기합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는 자신의 제자인 자로가 정치를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하겠느냐고 질문을 하자 주저하지 않고 반드시 명분을 바르게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유학자들이 자신의 뜻과 행동을 펼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한 덕목이 바로 공자가 말한 명분입니다. 명분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참다운 유학자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한말의 의견 이런 것도 다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익과 현실보다는 정의와 명분 그리고 이상을 앞세울 나이인 20대 초반의 청년 정도전이 맹자로부터 무엇을 얻었을지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정치적 명분, 즉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맹자로부터 얻었던 것입니다. 이 맹자가 별로 좋아하지 않던 금서라고 그래요. 실제 전국시대에 맹자의 저서인 맹자만큼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때로 금기시 대립하게 했던 유학의 저서는 없었습니다. 유학의 최고 경전인 사서삼경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책인데도 말입니다. 맹자가 황제와 제왕들로부터 얼마만큼 불호소적으로 취급받았는지는 명나라를 세운 태조 주원장의 일화에 그것이 있다고 합니다. 명태조 주원장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승려가 되었다가 흥건적에 난 때 농민혁명군에 가담하여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말 그대로 민중계급 출신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한나라를 세운 유방에 이어 중국 역사상 두 번째로 민중계급에서 나온 황제였습니다. 농민 반란이라고도 하고 혁명이라고도 하고 그거는 각자 입장에 따라서 생각하면 되죠. 특히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개국해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주원장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혁명 동기, 즉 민중혁명이었습니다. 자기가 해봤으니까 그게 겁나는 건 줄 아는 거죠, 그죠? 명나라는 유학을 국가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이는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유학의 최고 경전 중 하나인 맹자라는 책에는 권력의 지고지순함을 보증해주는 천명이 고정불변이 아니라 민중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져서 다른 군주나 왕조에게 옮겨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불호소적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불호소적하게. 이제 막 새로운 왕조를 연 주원장이 맹자라는 책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주원장은 맹자에 대한 거부감을 넘어 그를 몹시 증오했다고 합니다. 주원장에게 맹자는 민중 동기를 선동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책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협회가 그런 내용이라는 이야기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원장은 맹자를 금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읽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간행조차 못하게 해버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맹자를 성인을 모신 사당에서 내쫓아버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유학을 신봉하는 지식인과 손을 잡고 나라를 세워 유학을 국교로 삼은 마당에 계속해서 사서삼경에 만연해 올라있는 책을 읽지 못하게 하거나 간행하지 않는다는 것도 못할 노릇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쳇말로 잔머리를 굴리다가 나온 모육책이 바로 역성혁명을 선동하는 내용 부분을 삭제한 채로 맹자를 간행하도록 허락했다고 합니다. 위정자와 권력자들의 속 좁은 머리란 것이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는 것을 신랄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써있는데 이건 제 생각은 아니고 이 내용입니다. 생각이 조금 있다면 역성혁명을 주장한 맹자라는 책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면 교사로 삼아 민심이 자신의 권력이나 왕조를 떠나지 않도록 좋은 정치에 힘을 쏟으면 될 일이 아닌가. 역성혁명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를 걱정한다면 어느 누가 그 권력으로부터 등을 돌리겠는가. 이 얘기가 결국은 핵심인 것 같아요. 잘하는 얘기죠. 어찌됐든 주원장의 일화는 맹자가 권력자와 위정자들에게 얼마나 껄끄러운 존재였는가를 보여주는 신뢰라고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에서도 에도마쿠 시절 맹자를 금서로 만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전설 아닌 전설도 있는데 맹자를 싣고 일본으로 향하는 선박은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난파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는데 저도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만큼 맹자는 충효 인의를 영목으로 하는 유학이 지배한 동아시아 사회의 시적 풍토에서 볼 때 민심을 이룬 권력에 대해 역성혁명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아주 독특한 정치 사상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또 하나만 더 합니다. 맹자의 역사혁명 2000여 년 동안 잊혀진 사상가였던 맹자는 당나라의 한유와 유정원에 의해 재발견되고 남동의 성리학자 주의에 의해서 재해석되면서 당당히 공자다음가는 아성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의가 맹자를 재해석하기 이전인 북송시대에는 왕한석의 신법운동에 의해 논어와 함께 과거 시험의 필수 과목이 되었으며 원나라 이후에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집행하는 주요한 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원장의 일화에서 모았듯이 맹자는 권력 이데올로기로 순화될 수 없는 급진적 혁명 사상을 안고 있었습니다. 분명 권력자들에게 맹자는 목에 걸린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반면 역성혁명을 꿈꾸은 유학자들에게는 민심과 천명을 어긴 군주는 갈아치울 수 있다는 혁명 사상을 가르쳐준 정치 선전물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맹자는 중국의 역사에서 민심과 천명에 따른 두 번의 역성혁명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두 번의 역성혁명은 오늘날 우리가 탕무혁명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탕무혁명은 은나라를 세운 탕왕이 하나라의 거랑을 몰아낸 사건과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을 몰아낸 사건을 함께 묶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중국 고대의 왕국인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거랑은 기록에 따르면 몸집이 크고 당당했으며 힘도 세어 단단한 뿔을 한 손으로 불어들일 수도 있고 또 구부러진 생활고리를 가뿐하게 바로 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외모는 영웅고결의 기계를 지냈지만 성정이 포악해서 충원하는 신하들을 살해하고 총애하는 말이라는 비가 있었대요. 함께 방탕한 세월로 나를 지새웠습니다. 또 거랑과 마리의 엽기적인 행각이 얼마나 심했던지 마리가 비단 찢기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한다 하여 나라 안에 곳간에 있는 온갖 아름다운 비단을 가져다가 한 필 한 필을 찢으면서 즐겼다고 합니다. 쓰기도 어려운 거를 찢어버렸으니까 욕먹을 세상이긴 했어요. 하왕제로부터 상인하는 땅을 공지로 받아 대대로 다스려온 제후의 후손이었습니다. 네. 탕은 하왕제로부터 탕이라는 땅을 공지로 받아 대대로 다스려온 제후의 후손이었다. 즉 거랑의 신하였습니다. 누가 탕왕이 됐죠? 탕은 거랑이 포악한 정치와 역기적인 생각으로 인해 천하의 민심을 잃었다고 판단해서 하늘의 뜻을 명분으로 삼아 거랑을 포벌하였습니다. 탕왕은 거랑을 포벌하러 나설 때 손수 도끼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후로서 자신이 섬긴 왕을 정벌하러 나서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민중을 사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포벌에 앞서서 이제 빠져나갈 얘기를 한 거죠. 나는 반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그러나 거랑은 너무도 잔인무도하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거랑은 백성들을 너무도 가혹하게 착취하여 백성들은 차라리 그가 죽는 것이 낫다고 원망한다. 거랑의 제약은 너무나 커서 하늘이 나에게 정벌을 명하셨다. 나는 하늘이 무서워 하늘의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결코 내가 한 게 아니야. 그 하고 있죠. 소위 하늘의 뜻 천명을 명분 삼아 역성혁명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중국 역사에서는 이 사건을 성탕혁명이라고도 부른답니다. 벌과 함께 폭군의 대명사로 불리는 또 한 명의 필구는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입니다. 우리 주왕 얘기 여기서 주역에서 많이 나오죠. 사기 은문기에 따르면 주왕은 총명하고 언변이 좋았으며 아는 것도 많을 뿐 아니라 기억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또 건장한 체부에 민첩하고 완력도 대단해서 맨손으로 맨손을 쳐서 죽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인지
주왕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신하들 앞에서 우쭐대기를 즐겼고, 제 생각엔 이것도 승자가 쓴 역사 같아. 이 말 자체가 그죠. 자신의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은 힘으로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교묘한 변설로 능숙하게 자신을 변호했다고 이제 하는데,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주왕은 좋은 재주와 능력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주와 능력에 대한 믿음이 지나쳐서 자신을 망친 군주의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도 하늘의 폭군 거란과 마찬가지로 총애하는 여인 달기와 함께 주지응리에 빠져서 엽기적인 성행각과 형벌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사기에는 그가 저지른 만행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신을 비판하는 신하들을 호랑이 형벌로 다스린 것입니다. 이 형벌을 발악하는 숯불 위에 구리로 만든 의자를 올려놓고 그 위에 사람을 앉힌 다음 새까맣게 타서 숯더미로 떨어져 죽게 하는 혹독한 형벌이라고 하는데, 형벌치고 혹독하지 않은 건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런 게 말이 돼서 인심을 잃은 거죠, 그죠? 지금도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주왕이 이렇듯 민심을 잃는 포악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동안 무왕과 주공의 아버지인 창, 문왕이죠. 창은 주왕을 섬기면서도 크게 민심을 얻는 정치를 행해 서쪽 제후들의 우두머리인 서백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남쪽의 제후국들까지 서백 창에게 복종하여 그 나라는 은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은나라 영토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서백창은 민심이 완전히 은나라에 등을 돌리지 않았다 하여 감히 주왕을 토벌하지 못했는데, 그가 죽고 난 후 아들인 무왕 발이 등장하여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왕조를 세웠습니다. 무왕도 처음에 제후 800명이 모여 주왕을 공격하자고 뜻을 모았음에도 아직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면서 제후들을 해산시켰다고 합니다. 그만큼 천명과 민심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무왕은 주왕이 포악한 행위를 중지하라는 충언을 했다 하여 숙부인 비간을 죽여 심장을 꺼내고 성인을 존경받던 기자가 미친 행세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한편, 주왕의 신하인 태사와 소사가 왕조의 상징인 제기와 악기를 들고 주나라에 귀순하자 비로소 주왕을 토벌하는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무왕 역시 주왕의 신하 신분인 제후로서 자신이 섬기는 군주를 토벌하는 데 대한 대의 명분과 함께 민심의 한방을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너무 많죠. 이 두 사건을 맹자는 역사상 존재한 정당한 역성혁명이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는 일단 각자 개인의 생각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저런 거 있죠. 조선을 세우는데 그 지대한 공을 세운 정도전은 대항을 받지 못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써먹죠. 결국 그게 나중에 정치적인 필요해서 써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생각하고 이거하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사건을 맹자는 역사상 존재한 정당한 역성혁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란과 주왕이 비록 폭군이었다 해도 어쨌든 신하였던 자가 군주를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한 것이어서 안형인가 아니면 혁명인가를 두고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군왕이나 제후들의 입장에서 보면 설령 폭군이라고 해도 무력으로 군주를 쫓아내고 신하였던 자가 자리를 차지한 사건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폭군이라 해도 신하가 군주를 처벌할 수 있는가는 은나라와 주나라 이후 경론을 불러일으켰던 화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맹자는 그 골칫거리였던 이 화두에 대해서 논란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듯이 권력자가 천명과 민심을 잃었다면 마땅히 천하를 바로잡기 위해 신하라도 군주를 죽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심지어 제나라 선왕이 항왕이 이제 물어본 거죠. 항왕이 거를 추앙하고 무왕이 죽을 토벌하는 사건을 들어서 신하로서 그 임금을 죽인 일을 옳다고 할 수 있는가?
하고 묻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나는 인내를 해치 필부를 주겠다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임금을 주겠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탕왕과 무왕이 죽인 거란과 주왕은 한 명의 포악한 사내였을 뿐 결코 임금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제나라 선왕은 본전도 뽑지 못할 질문을 맹자에게 한 꼴이 되었습니다. 맹자의 말 속에는 임금답지 않은 임금은 이미 임금이 아니라 포악한 한 명의 사내에 불과하므로 당신도 제대로 정치를 해야 임금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뼈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맹자의 역성혁명의 또 다른 핵심은 군주와 사직, 왕조죠. 그리고 백성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 군주, 사직, 백성, 혹은 사직, 군주, 백성의 순서를 백성, 사직, 군주의 순서로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왕조시대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어요. 이 혁회 자체는 그거보다 더 오래된 얘기인데도 이런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으로 쳐도 좀 혁신적인 이야기인데 그 시절에 있었어요.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중하며 사직은 그 다음이고 이에 비하면 군주는 오히려 가볍다고 보았습니다. 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일명분, 즉 천명의 소재를 민심에서 찾는 맹자이고 보면 백성을 사직과 군주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맹자는 제나라 선왕과의 문답식 대화에서 임금에게 잘못이 있으면 이에 대해 충원을 해야 하고 충원을 되풀이해도 듣지 않을 때는 임금의 지위를 만족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직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과오를 고칠 줄 모르는 군주는 바꾸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군주보다 왕조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사직이나 군주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상은 앞에서 말하였던 역성혁명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군주와 사직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백성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천명을 잃은 것이며 천명을 잃은 군주나 사직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 맹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천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천명과 민심을 잃은 군주나 사직을 멸망시켜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그 당시에 옛날에 보면 아주 불온 서적이죠. 오늘 불온한 얘기가 무지장 많습니다. 이 얘기만 잠깐 하고서 지겠습니다. 탕나라와 은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 당시에 이제 지형도입니다. 탕왕이 하나를 멸망하고 세운 국가가 탕나라입니다. 탕나라는 제19대 임금인 안경에 이르러 도읍질의 은혜 땅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탕나라는 은나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이나 탕이나 같은 얘기죠. 무왕에게 주살당한 주왕은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데서 본 거고요. 마지막에는 네이버 지식백과에 맹자의 역성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니까 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십시오. 그리고 잠깐 이 얘기는 잠깐 갖다를 나갔다가 이야기고 이제 모르고 온 겁니다. 맹자는 주주하고 주의해야 되고요. 그때 이야기들을 중이해를 해야 이 안에 의대, 가을, 주 3대가 있었습니다. 주역하거나 마지막 왕이 거란이고, 그러니까 하을, 주나라까지 이야기들이 주역이고, 주나라는 이제 본자는 그 왕은 주주하고 주의해야 되고요. 여기서 천명의 이야기들을 이해를 해야 이 안에 들어있는 말들이 이해를 쳐내면서 설명을 해서 정권을 나라 마지막 왕이 거란이고 이게 은나라 마지막 왕이 주한 평평이냐 또한 은나라를 상업한 왕이 상왕이고 나라를 거듭한 왕을 논리로 무왕이 되는 논리로 여기서 천명을 이룬 것은 벌주고 오려가 망하고 천명을 이룬 것은 황무입니다. 천명을 이룬 것은 벌주를 쳐내면서 혁명을 해서 정권을 왕이고 아버지가 이게 아들이 뭐 평생이냐, 뭐 발관이냐, 그 얘기를 여태까지 이제 했던 조선은 공급한 기성이야 이런 논리로 아까 정선전 얘기도 그래서 등장하는 것 고려가 망하고 조선을 공격하면서 천명을 잃은 것은 고려 망하고 고려까지 이제
그러니까 우왕이 뭐 아버지가 왕통이 아니고 이거요. 아들이 뭐 이런 의혹에도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모르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야 혁명을 얻을 준비를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저는 등장하는 것도 요비어천가가 있죠. 그 왕의 5대조까지 이제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뛰어 올리죠. 목조, 입조 해가지고 5조, 3조 해도 같다는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요즘에 대개 동양을 지배했던 생각들이 그런 생각들이었죠.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쓰여지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다른 생각을 알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뭔가 들어가는 명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요즘에 저쪽에 이제 나중에 중동 쪽에 그거에 대한 IS가 뭐 SI가 하는 이야기가 이쪽에서 보면 테러고 그쪽에서 보면 자기 목숨 걸면서 할 쪽에 보면 도리모가 들어가는 명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그걸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면 결국 그건 안 보거든요. 아마 저기 그런 대륙이 그게 이제 나중에 있었잖아요. 그 선주민은 그거에 대한 지금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러니까 자기네가 자유를 올바로 이야기를 하겠을 테고 어떤 사람들이 싹 자기네 한 짓을 도둑이 돼버리면 지금 나중에 그걸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면 경찰로서 하려고 그볼 게 없잖아요. 아마 저희 기미제력이 그러니까 현주민이 있었잖아요. 선배님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싹 도둑이 돼서 지금 말하지 아무도 힘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자기네가 자유를 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한 짓을 생각하면 그나마 지금 그림도 없으면 전체를 가지고서 뭐 경찰로서 하려고 들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은 힘이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생각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잘 살아야 돼. 그래야지 힘을 가져야지. 지금 미국하고 중국 틈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나마 그 힘도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되었든 이제 그 역사 속에서 걸주는 폐악한 군주를 대변하게 되었고 탕문은 성군의 토본으로 추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두 차례의 혁명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있었죠. 성공한 쿠데타에 관한 다양한 생각들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는 또 그런 것들요. 결국은 처벌하려는 세력이 힘을 얻으면 성공을 못한 거죠. 결국 그 당시에 잠깐 성공했을지 몰라도 마지막 잔불 정리를 못한 거라고 봐야죠. 그쪽 세력 입장에서는. 당한 입장에서는 또 아니지만 선과 불선을 어디에다 경계를 그을까 하는 거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물론 뭐 개인끼리 싸워서 뭐 자랑 못하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볼 적에 어느 선이 물선인가는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선은 크게 보면 여러 사람의 지지를 얻으면 선이고 지지를 못 얻으면 불선이고 그런 생각을 그렇게 생각도 들어갑니다. 정치를 하는데 모두들 백성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 대변할지는 각각 저기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각각 생각을 못하는데 어떻게 저기 막걸리도 먹고 고무줄 얻은 사람 찍어야지 별로 없잖아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데 그 능력은 이렇게 주역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데 누구나 다 올바로 찍으라 그랬는데 올바로 찍으라니 결국은 다 그 사람 자기 찍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어디가 기준인지 미묘합니다. 맹자에서 이 두 차례 혁명을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습니다. 양해왕 장구 하의 8편에 이제 그런 라인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했던 겁니다. 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제선왕 문활 항왕이 거랑을 가두고 그렇죠. 탕방 거라고 문왕이 주왕을 정벌하였습니다. 문왕 벌주하였습니다. 유적? 그래도 돼? 그래도 됩니까? 그렇게 하면 뭐 말돼? 뭐 이러는 거죠. 맹자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제나라 선왕이 말하였습니다. 신하로서 그 임금을 시해도 됩니까? 신시기군이 가호와 맹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왈 인을 해치는 자를 일러서 적이라 하고 적인 자 위지적이요 의로움을 해치는 자를 일러서 잔이라고 하는데 적의 자 위지 잔이요 잔적한 사람을 일러서 일개하느라 하니 잔적지인을 위지 일부라 하니 한 사내인 주를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주의다.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임금을 시해했다고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미문 시군ян이다. 듣지 못했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을 왕이 아니라고 이제 딱 까버린 거죠. 이 형께의 혁명사상을 명쾌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맹자 얘기를 빌려서 지금 형께의 이야기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혁명의 당위성을 명쾌하게 설명한 것은 또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어렵지만 책 속에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는 지금 타이핑 친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혁명이라는 개념은 잔악한 것을 처음 쓰고 선한 것으로 바꿔놓는 왕권 교체의 행위를 일컫는 것이요 단순한 왕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실력 행사는 혁명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반란인 것이요 반란은 한시의 죄, 즉 반란죄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우리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백성을 위한 거면 혁명이고 사사로운 욕심이 있어서 한 거면 반란이다 라고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에 좀 어려웠으니까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전두환 때는 어부지리로 잡은 거니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전두환 때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모르겠습니다. 대처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려면 술 먹는 자리에서 안주는 화물 얘기지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당시 그런 일이 했으면 바로 구속했어. 네? 이 얘기하면 바로 잡혀가죠. 바로 잡혀 저기 경찰이 하나 누가 얘기했는데 얘기 안 얘기들 보고 안 했다서 그 사람 바로 모강 나왔어. 봉양서. 그러니까. 봉양서 술 먹다 여럿이 술 먹는데 한 사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 찍어가지고 공개되면 바로 뭐 할지 알았죠. 그럼. 근데 내용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내가 하더니 아니고. 아니 이 여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옛날로 치면 지금 빨갱이 강습설이니까 내 생각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 자체가 그저들 지금 저기 진보 교사들 뭐 했다고 자꾸 뭐 텔레비 나오고 그러잖아요. 좀 딱 그 얘기인데요 뭐. 제 생각 아닙니다 이거. 저는 제 얘기예요. 이게 자꾸 겁나. 요인들이 왕위를 대여인 수민기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왕위는 신성 불가침한 것이니 이것을 동양에서는 천명사상으로 말하고 서양의 말들로 비유해보면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서양이 이제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받았다. 우리 뭐 천명이다. 똑같은 얘기죠.